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대부분이 인간 중심의 아날로그로 서비스로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30-40년 전부터 IT, ICT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점 디지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르시는 사이에 삶의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고, 또 이제는 우리 비즈니스 영역까지 철저하게 지금 디지털 산업 그리고 서비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올 1월 라스베가스에서 있던 CES 전 세계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처음에 가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산업쇼가 10년 전부터는 그게 가전이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제품, 디지털 산업으로 확대가 돼서 이제는 뭐 1월 라스베가스 CES를 갔다 오지 않으면 미래의 산업과 그 다음에 서비스 동향을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은 인원과 최고로 많은 기업이 그 라스베가스를 꽉 메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방향을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연초 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CEO 분들이실 텐데, 이런 책들을 한 권씩 다 사실 거예요. 뭐 미래 메가 트렌드, 마케팅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근데 이 어떤 미래 사회의 변화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변화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비스라는 형태로 빵 하고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 쭉 밀묻듯이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먼저 좀 전체적으로 캐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가만히 계셔도 갖고 계신 아주 비싼 자기만의 스마트폰이라는 PC로 인해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이미 연결이 돼 있으세요. 근데 내가 연결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트렌드를 방향을 제대로 읽고, 그럼 앞으로 내가 작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전체적인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큰 물결 변화, 이거를 메가 트렌드라고 해요.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난 정부의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메가 트렌드는 뭐냐? 그게 뭐냐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라이프예요. 네. 코로나가 아니라 디지털 라이프다. 이제 우리의 생활에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 서비스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을 나가고 또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잠자는 동안에도 저 디지털 기술은 우리랑 함께 합니다. 함께 하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생활, 그리고 개인의 업무, 그리고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까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없어서 안 될 정도로 변화가 가져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디지털 라이프 시대를 살고 있는 걸 느끼시나요? 느끼세요? 정말 느끼세요? 어디서 느끼세요? 그쵸? 최고.
맞아요. 저 스마트폰이에요. 지금은 이 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 폰 때문에 산업이 확 바뀐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디지털 카메라 기억하세요? 그쵸, 집에 하나씩 다 있었죠. 필립 카메라에서 디지털로 하나씩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 없죠. 예. 스마트폰이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산업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MP3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안 꽂고 다녀도 자녀분들 입학 선물 무슨 선물로 하나씩 사주셨어요. MP3 플레이어 지금 그 회사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 폰으로 결제까지 하죠. 이제 점점점 주머니에서 카드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스마트폰을 갖고 많은 디지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디선가 깨똑 깨똑 소리가 들리고, 예, 환청이 들리죠. 걸어가다 보면 왼쪽 주머니에서 부르르 떨리는 것 같고, 예,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죠. 한 2분에 한 번씩 폰을 자꾸 봐요. 누가 나한테 급한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보면은 다 광고 메시지죠. 예. 아주 급한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집안이 큰 일이 있다든가, 뭐 비즈니스적으로 큰 사고가 터졌다든가,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예, 대부분 광고 메시지에 이런 것들이 많죠. 이미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디지털 라이프를 살고 있었는데, 이번 CES에서 뭘 보여줬냐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이 공간에서 사는 일상에서의 디지털 라이프를 제시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과 그리고 비즈니스에 상당히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지털 라이프의 기본이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 온라인. 그냥 서비스로 제시를 하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랜선 서비스, 재택근무, 자율주행차, 가상화폐. 이게 지난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확대된 서비스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미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에 발달하고 하드웨어, 그리고 각종 우리가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하는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이미 시속 20km로 디지털 라이프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게 시속 70, 80으로 확 빠르게 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 물결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많은 영역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라이프의 근간은 바로 이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통신 기술,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니까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건 5G, 6G 하는 통신 기술. 통신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 통신 기술의 인프라 위에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IoT, 사물통신, VR, AR, 홀로그램, 자율주행차, 로봇, 뭐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함께 연동이 돼서 쭉 움직이고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이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Anytime, anyway, everything. Anywhere, everything.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예. 이거를 다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투 디지털에서 예전에는 아날로그 범위가 넓었었는데 지금 점점점 디지털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럼 삶이란 건 뭐냐?
뭐가 그래 이렇게 폰이 우리 삶을 대체해주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로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소통을 해결을 해줘요. SNS로. 그게 소통이 왜 그런 거냐면, 사람이 내가 이 지구상에 어떤 한 인격체로서, 개인으로서 이렇게 태어나서요, 가장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 내가 다른 인격체구나.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한 빨간색이구나. 그거를 느꼈을 때 가장 나의 자존감과 나의 특수성, 그리고 차별성, 그리고 잘남, 이런 거를 하면서 존재의 가치와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건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나의 탤런트,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기여를 했을 때, 나의 가족들한테 행복을 주어줬을 때, 행복한 어떤 행위를 해줬을 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내가 어떤 기여를 해서 더 행복하게 해줄 때 사람은 더 존재 가치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전화기로 대화하고요. 밤새서 애인한테 편지 쓰고요. 여기니까 가능했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제가 어디 고등학교 가가지고 잘못해서 뭐 연애 편지를 밤새서 썼다. 아주 표정이 경직돼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그런 소통이 이제는 이 폰에서, 여성분들의 카톡 대화는 거의 초스피드고요. 아빠들 카톡 대화는 새마을 길차 정도 된답니다. 예. 보내면은 즉각 반응이 없고 한참 있다가. 예. 요즘 이메일은 한 40대 이상이 이메일을 쓰고요. 20대부터는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고요. 10대하고 초등학생은 숏폼 영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틱톡 같은. 이메일을 안 씁니다. 바로 짧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 의사를 바로 전달을 해요. 문자보다도 영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대 간의 소통 방식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개인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복의 가치를 주는 게 이런 SNS 서비스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고, 두 번째는 의식주 해결이 가능하게 됐어요. 의식주 해결. 예. 우리 집도요, 저희 애들이 제가 전라북도에 지금 6년째 있는데, 집은 경기도에 있거든요. 주말 부부로 시작해서 지금 월말 부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게 제가 아니고 택배더라고, 택배. 우리 와이프는 더 반가워하는 게 새벽 배송. 그걸 반가워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체크를 안 하면서 새벽 배송에 뭐가 왔는지는 체크를 하더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온라인 쇼핑하고 배송이 너무 편해졌죠. 사실 너무 편해졌습니다. 거의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바로 이 라이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기능적인 해결만 갖고 우리 삶이 유지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은 공간에서 살거든요. 공간에서 살아요. 그리고 공간을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폰을 매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간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사를 가든 누구 모임을 가든 집에서 뭐를 하든 공간을 이동을 안 하면 폰을 굳이 갖고 다닐 필요는 없죠.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폰을 중심으로 내가 있는 공간 말고 다른 공간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은 또 불편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또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점점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커피 매장이 무인 점포화 되더니 지역의 땡땡 스크루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무인 옷가게도 많아졌어요. 예. 미국에서는 무인 편의점도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요, 이게 뭐 무슨 뭐 코로나 시대에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서 뭐 그리고 또 우리 인건비 절약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늘상 해왔던 아날로그 서비스, 이 보편적인 우리가 비즈니스 서비스 안에 불편한 것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예. 우리 보통 옷 사러 가잖아요. 저도 옷 사러 가잖아요. 그럼 점원이 자꾸 와서 뭐 불편한 거 없냐고 막 그래. 나 몰래 가격표 좀 봐야 되는데. 가격표 이거 얼마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격인가 봐야 되는데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좀 맘대로 입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선이 자꾸 느껴지고 예?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땡땡 스크루들은 또 왜 히트를 쳤냐면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중학교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기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가격이 싸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놓고 천천히 고를 수 있대. 저기를 가면. 근데 아니면 자꾸 거기 일하시는 분 눈치 보면서 내가 이 과자 먹을까 저 과자 먹을까 이 아이스크림 먹을까 저 아이스크림 먹을까 고민이 되게 많은데 예? 엄마는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면서 냉장고 온도 저기 유지해야 된다고 뭐라 그런다고 빨리 고르라 그러고 예? 과자 아무거나 고르라 그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편하대 마음이 일단. 두 번째 싸다. 예. 우리 학생들도 다 카드는 갖고 다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싸면 하나 먹을 거 두 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로봇 요리사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혹시 바리스타는 안 계시죠? 예. 안 계시죠? 천만다행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훌륭한 뭐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도요, 몸살이 나면 커피 맛이 변합니다. 예. 애인하고 헤어지면 커피 맛이 변해요. 예. 근데 이 로봇 바리스타는 원두만 최상이 좋은 거를 주면 1년 365일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 안 바뀝니다. 예. 아주 편하죠. 그리고 우리 당장 전주에 현대옥가도 로봇이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침에 해장하러 갔다가 로봇이 트레이에다가 결국 그래도 내려놓는 건 제가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어딥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맥도날드에 중년 여성분이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셨다가 요즘 키오스크로 점점점 바뀌었죠. 예. 그걸 한참 동안 주문을 못 하셔가지고 울고 나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음식점 가도 키오스크 진짜 많죠. 예. 어디는 주문만 하는 거, 어디는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하는 거 아주 많습니다. 무인 점포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우리의 서비스나 우리 비즈니스가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ICT 기술, 여기 보시는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반도체, 초고속 컴퓨팅 그 기반 위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라는 것과 생활 융복합 서비스가 합쳐져서 스마트 홈, 스마트카, 미디어 이커머스,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까지 우리 생활 전반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을 했다. 그게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요. 또 뭐냐면 바로 미디어입니다. 영상, 콘텐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미디어가 점점점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아날로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미디어는 영상 콘텐츠 미디어는 점점 발전을 했고 이게 미래에 지금 가상현실, 실감, AR, VR, 홀로그램 그런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더 발전하고 있는 거는 그전에 미디어는 이 사각틀에 갇혀 있었어요. 이 사각틀에. 그게 뭐냐? 다 이렇게 프로젝션 매핑이나 TV의 사각, 우리 스마트폰의 사각 안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ICT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공간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공간의 360도를 고우의 그림으로 꽉 채우고 벽면에 프로젝션 매핑을 하고 그런 아르테미즘이라고 그런 미디어 아트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60도 벽면뿐만 아니라 천정, 바닥까지 이 공간 자체를 미디어로 꽉꽉 채워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공간의 컨텐츠 서비스와 공간의 미디어 서비스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미디어는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인데요. 우리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처음에는 문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위터라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진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더니 이제 이 미디어가 유튜브로 확 바뀌었어요. 유튜브.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은 유튜브가 좌지우지합니다. 대한민국의 K-팝도 유튜브가 전 세계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BTS의 신화를 유튜브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렇게 짧은 얘기만 하면 뭐 여러 가지 우리 BTS의 성공 요인들은 있어요. 그들의 일상 사생활 있잖아요.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모습, 돌아오는 버스 안,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서 BTS 그 유튜브에 계속 올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미라는 그 전 세계 팬클럽은요, 우리 BTS가 아주 조그만 병아리 때부터 그들의 어떤 생활과 외로움, 슬픔, 연습하는 노력의 장면 그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팬클럽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유튜브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미디어 커머스입니다.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가 뭐냐면 홈쇼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홈쇼핑은 전문 쇼호스트가 나와가지고 어머 오늘 소갈비 너무 훌륭해요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먹어가면서 1분 안에 끝납니다. 1분 안에. 예. 그래서 저도 주문해요. 예. 왜 이렇게 새벽잠이 없는지. 틀면은 메인 채널 다음에 홈쇼핑, 또 채널 다음에 또 홈쇼핑. 이 미디어 커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을 딱 보다가 저 최용석 원장이 입고 있는 저 옷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그걸 딱 클릭을 하면 이게 어떤 브랜드의 어떤 옷이고 얼마인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하고 동시에 커머스가 연결이 된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쇼호스트가 나와서 오늘 가제가 너무 훌륭해요 이런 표현 안 해도 되고, 예.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만든 영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일즈까지 할 수 있게끔, 홍보와 세일즈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미디어 커머스라는 거고, 그 용어를 쇼퍼블, 쇼퍼타이징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장표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다 넣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건국 이래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어요. 뭘로? K컬처로.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K푸드, K뷰티, K댄스, 웹툰, 태권도, 한글까지. 예전에는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제일 먼저 동양인 보고 딱 첫 마디 물어본 거 일본 사람입니까?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LG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우리가 중국 막 무시하고 그랬어도 첫 마디 일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중국 사람입니까? 네. 그 다음에 겨우 뭐 한국, 사우스 코리아? 뭐 지금은요, 해외 가시잖아요. 첫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 살아요? 강남 살아요? 네. BTS 알아요? 아니면 K-팝 여러 가수들. 지금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 K컬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만든 제품, 한국 사람들, 한국의 도시, 한국의 문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요. 자, 이제 제가 디지털 라이프로서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황, 그리고 미디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이제 미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래 서비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발전하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야? 그거를 요번 CES에서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명확하게. 매년 1월 한 초에 해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하고요.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 가전 중심의 전시였어요. 홈 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만 나왔었는데 이 전시회가 언제부턴가 ICT랑 결합을 한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다 다뤄요. 네,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상관없는 서비스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다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꼭 전 세계 그 글로벌 우수 기업들의 CEO들이 CES에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올해에도 많은 이슈를 딱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디지털 라이프였어요. 이제는 기술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산업이 그냥 단위 산업으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술이 산업으로 들어가고 산업과 산업이 연결이 되고 기술이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들로 다 들어가서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것들을 요번에 제대로 보여준 전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전시의 그 메인 슬로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Be in IT. 예. IT에 빠져들다. 사람이 전 세계 산업이 IT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꾸로 IT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IT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모든 부분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그 기술들이. 그리고 삶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크게 5개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혁신 기술이 스며드는 새로운 일상 해서 운송, 이동성 해서 모빌리티. 예, 자율주행차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 모빌리티가 이제 더 이상은 기계가 아니다. 예, 이제는 스마트 자동차는 IT 기기다. IT 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요. 요번에 전시를 한 모든 자동차는 운전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옆에 있는 유리가 다 스크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스크린 역할을. 예. 스마트 미러라는 기술로 스크린으로 운전을 안 하니까 화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발전을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 예, 디지털 헬스.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 이렇게 팔목에 차는 걸로 뭐 심장 박동 재고 이렇게 만보기 역할하고 그거는 진짜 옛날 기억 속에 갔고요. 지금 요번에 제시해 준 거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찍으면은 얼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병에 대한 체크를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예. 눈동자를 통한 검진, 피부를 통한 검진,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줘요. 모공의 크기 뭐 이런 거부터. 근데 그 밑단에는 뭐가 있냐? 지금 20년, 30년 동안 과거 현대의학이 가져왔던 모든 임상의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화가 되고 그게 인공지능 서비스가 돼서 디지털 헬스로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가 부르짖었던 게 뭐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 그게 10년 동안 아주 쫙 정리가 돼서 이제는 탁탁 비추면은 그게 다다다다다닥 움직여서 결론을 딱 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웹 3.0과 메타버스, 그리고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 해서 우리 생활의 모든 안정성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모빌리티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당연하고요. 전동기기로서의 역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확장 서비스, 아까 얘기한 그 자동차 안에 윈도우가 스크린 역할을 해서 거기서 검색도 해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앞자리 조수석 스크린 다르고 여기 뒤에 앉아있는 객석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새만금 거기에 군산 그쪽에 스마트 자동차 시험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융합기술원 거기가 이제 더 이상은 여기도 자동차 쪽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이거를 자율주행차로 어떻게 만들고 뭐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금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차 안에서 뭘 할 것이냐,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운전을 안 해도 되는데 알아서 가는데 그리고 유리창까지 스크린으로 다 바뀌는데 어떤 컨텐츠를 서비스할 거냐. 거기서는요 광고를 해도 되고 쇼핑을 해도 되고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어요. 나왔던 모든 차가 그 형태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헬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웨어러블 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단하고 디지털 치료까지 웬만해서는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얼굴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신발 밑에 밑창 이것도 발바닥에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고 저기 하고 그리고 피 한 방울 딱 뽑아가지고 바로 스마트폰하고 딱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은 피로 검진할 수 있는 거 바로 그냥 쭉쭉쭉쭉쭉 보여주고. 예.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웹 3.0과 메타버스, 서비스의 확장, 새로운 가치 창출, 생동감 넘치는 경험. 근데 저는 메타버스는 강조하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요번 CES에서 인공지능 진짜 확실하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공지능 관심 있어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챗 GPT 나왔잖아요. 그쵸? 챗 GPT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은 아직은. 예, 그 정도로 뭐 이렇게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가 왜 챗 GPT로 난리를 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 IPTV 하나씩 있으시죠? 예, 헬로지니 이런 거. 예, 헛소리 하잖아 가끔. 예, 내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하고. 예. 제 거는 아이폰이나 쉬 머식인데 얘 가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헛소리 삑삑해대고 얘기해도 엉뚱한 대답하고 있고. 가장 정확한 건 영어로 질문을 했을 때 확실하게 나오고요. 한국어는 아직까지 좀 서툴러서 그래도 분야별로 그래도 괜찮은 답변을 주더라고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이언맨? 아시죠? 예, 예. 로봇으로 하늘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 그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맨날 불러대는 애가 자비스거든요. 자비스 화면 좀 띄워봐. 자비스 뭐 좀 해봐. 뭐 좀 해봐. 걔가 인공지능 슈퍼컴이에요. 근데 챗 GPT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워드를 치지만 나중에는 말로 인공지능 너 내가 지금 뭐가 보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쭉쭉쭉쭉 얘기하고. 야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가 뭐냐? 그러면 쭉쭉쭉쭉 얘기해주고. 다음 달에 우리 회사가 만든 이 제품이 미국 시장에 한 몇 프로나 점유할 수 있을까? 그러면 쭉쭉쭉쭉 얘기해주고. 생활 전반의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확장성은 늘려줬지만 CES에서 메타버스는 조금 아직 멀었다. 뭐가 돈이 되려면 한 10년은 더 걸릴 거다. 그렇게 판단을 내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메타버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면 돼요. 아니면 내일 가서 임원들한테 메타버스는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인공지능 먼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아직 멀었다. 저게 돈이 되려면. 예. MZ들만 써요. MZ들만. 네. 모든 전 세계 고객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저는 진짜 이걸 강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 산업이 혁신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은 아직도 여전히 그냥 뭐라 그러죠? 기계장치로서의 자동차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어떻게 뭐 전기차로 만들고 뭐 이런 건데 저 모빌리티가 그냥 모빌리티가 아니라 모빌리티 안에서의 미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빌리티 안에서의 서비스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서비스 그 모빌리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사실. 예. 그게 불과 5년 안에 이루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휴먼. 예. 사람 중심으로 기술과 서비스 산업들이 다 직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 나. 여러분들 개인. 그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와서 어떤 음식을 먹고 냉장고 문을 열고 또 나와서 내 차로 이동을 하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아니면 어디 식당 가서 어떤 기호에 또 음식을 먹고 몇 시에 잠을 자고 잠잘 때 어떻게 자고 왼쪽으로 자는지 오른쪽으로 자는지 비계를 비고 자는지 그것까지도 다 생활 패턴을 다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탁탁탁 제시를 해주는 앞으로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이렇게 가는 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의 건강, 행복, 실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디지털 헬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개발이 돼서 서비스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의 확대 뭐 해서 모빌리티나 그리고 뭐 UAM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이제 배송도 해요. 배송도 사람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배송을 자율주행으로 해. 뭐 그래서 우리 현대옥에도
걔가 배송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형 그거 뭐죠? 물류창고 안에서도 로봇이 자동으로 쭉 가서 몇 번에 뭐 하면은 박스 딱 갖고 와가지고 트럭에 딱 싣고, 예,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 실현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 인상적인 게 농업의 자동화 부분이 또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전라북도 기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도 스마트 농업을 얘기를 할 때 저기서는 농업의 자동화로 거의 로봇 수준의 그 기계들이 알아서 혼자 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일상의 새로운 경험이 확장되고 디지털 라이프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다. 올해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바로 저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디지털 라이프로 바뀌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이 한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될 것이다.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요즘은 돈이 돈을 법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 쇼핑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저거를 잘 해요. 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땅을 열심히 파야 노동의 대가가 이루어진다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덜 자고, 남보다 노력을 해야. 노동의 방식대로 해야 부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저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피부과 다녀요. 60에 은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이 네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디지털 라이프만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디지털화를, 콘텐츠화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한 분야에 20년, 30년, 4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절대 카피할 수 없는. 이거는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을 했어. 아니면 30년 동안 정말 내 좋은 목소리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어. 그거를 디지털 컨텐츠화 해야 돼요. 빨리. 네. 그리고 유튜브를 하십시오. 네. 저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5월 달부터 중장년층들에게 유튜브 기획부터 미디어 커머스까지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어떻게 내 비즈니스의 노하우와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전문가로서 내가 30년, 40년 쌓아왔던 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두 개씩 디지털화 하셔야 돼요. 디지털화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열심히 워드로 쳐놓는 것도 디지털화예요. 두 번째, 법과 원칙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너무 사업하시면서 자유롭게 사시면 진짜 나중에 영혼이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셔가지고요,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대한민국 CCTV 300번 이상 찍히십니다. 예. 모르셨죠? 예, 모르셨을 거예요. 300번 이상 찍히세요. 예. 9시에 뉴스 나올 감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다 추적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어디서 그냥 사진 갖다가 쓰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요즘 방송이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예전에 방송은 딱 촬영을 하면 그 인터뷰한 사람 말고 뒤에 얼굴까지 다 나왔거든요. 요즘 방송 보세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 말고 뒤에 있는 사람들 얼굴 다 안 보이게 처리하잖아요. 초상권, 저작권 되게 강해졌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어디서 이미지 따서 그냥 우리 회사 팜플렛에 그냥 넣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아까 얘기도 했는데 정보 보안 생활화 하세요. 디지털화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SNS, 사진, 영상 이런 것들 공유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군데다가 카피를 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 USB, PC에도 해놓고 스마트폰에도 해놓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범죄 강요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디지털 시대의 명함으로서 이런 정보 보안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또 저게 필요하냐면 우리 회사의 귀한 지적 자산, 경험적 자산이 한순간에 다른 쪽으로 나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훅 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내 경쟁 회사에 그리고 나의 경쟁자한테 그냥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쟤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었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저 인공지능 로봇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는 훌륭한 CEO 혼자, 훌륭한 회사 혼자 인공지능 로봇 절대 못 따라가요. 예. 챗 GPT도 못 따라가 이제. 예. 챗 GPT 꼬리도 못 대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가야 돼요. 우리 회사가 디자인을 되게 잘해. 그러면 기획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는 회사와 또 생산을 잘하는 회사와 마케팅하는 회사와 빨리 프로젝트로 뭉쳐가지고 시도를 해본 다음에 수익을 쉐어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훌륭한 리더상은 어떤 리더상이냐면요. 공감 능력이 있는 리더상이 디지털 라이프 시대의 가장 훌륭한 리더상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기술과 기술은 내비둬도 융합이 됩니다. 시장과 시장도 알아서 융합되고요. 제품과 제품도 융합이 돼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제일 융합이 안 돼요. 내가 죽는 날까지 쟤하고는 같이 못하겠어. 예. 손해를 보면 봤지. 그거는 아날로그 시대에 그냥 묻어두시고요. 앞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런 시장으로 또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자가 뛰어난 사람이 미래의 리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표님들,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시고 사람과 사람이 융합이 되는 미래 세대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